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가운데 사업단장급 책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 관련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던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인과관계를 조사 중인데 세계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 없다며 기저질환자도 접종을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의 비대면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골목 상점 10만 곳을 비대면 디지털화하는 등 서비스업의 체질을 바꿔 3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판치게 될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재차 공개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권 남용도 고민해달라고 했습니다. 8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몸이 멍든 채 숨져 20대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재판에선 정인이가 숨지던 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수차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로 오늘 9시 뉴스 시작합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사업은 정보가 미리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에 정책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당 지역은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담당자들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사전 투기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LH 직원들을 KBS가 취재했더니 땅을 살 당시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주요 택지 사업의 책임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소식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인 LH 현직 직원은 모두 13명, 나머지 2명은 전직 직원입니다.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15명 가운데는 2013년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당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였습니다. 이 직원은 2년 전 지인과 함께 10억 원 넘게 주고 광명시흥지구 땅 2,700제곱미터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6억 원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직책은 3기 신도시 발표 때 포함된 주요 택지 중 한 곳의 사업 단장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광명시흥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해제된 뒤 민간 주도로 개발될 것을 기대하고 사들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매입한 땅이 농경지여서 화훼 농사를 짓는 내용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초 여러 명과 지분을 쪼개 땅을 산 또 다른 직원 중에는 광명시흥 사업본부가 속한 인천지역본부 소속도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받는 현직 LH 직원 13명은 모두 직위 해제된 뒤 휴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 쓰시고 근무 안 나오신 거라서요. 통화 언제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장담 드릴 수가 없어요. 업무 복귀 예정이 언젠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요. 이사 주택 공급 대책 이후 LH는 공공주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도권 공급 전담 조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18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성과 신뢰성이 받을 타격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거주 목적이 아니고는 땅을 사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은 토지 구입 과정에 내부 정보가 이용됐는지, 자금 조달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례적으로 진상규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겠지만 어떤 관행이나 문화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전수조사를 쉽게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사 청구를 하면서.
참여연대와 민변이 땅 소유주와 LH 직원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 의혹을 제기한 만큼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와 별도로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공사, 지방 공기업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불가피할 경우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투기 의혹 같은 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는 토지 거래를 제한을 하고 필요할 때는 신고를 해서 그런 유혹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개발 지역 투기 방지책을 다음 주쯤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관련자와 가족들의 토지 거래를 빈틈없이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의혹 대상 지역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대상도 LH와 국토부 등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혔습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를 맡습니다. 신도시 지역 토지거래 대상자 정보를 추린 뒤 이를 LH와 국토부 등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잡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국세청과 감사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일어났다는 점에서 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 청와대는 관리의 책임으로 한정지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데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권 5년차 국정 지지 기반과 직결된다는 절박함도 읽힙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의 여파가 큽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새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63,600여 명, 지금까지 8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그동안 보류했던 65살 이상 어르신들 접종도 다시 검토됩니다. 또 이른바 백신 새치기 접종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마친 뒤에 숨진 사례 2건이 오늘 처음 신고됐습니다. 50대와 60대 남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저질환자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먼저 민정희 기자가 이 2사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요양병원. 뇌혈관 질환이 있던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이 병원에 입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반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33시간 뒤 발열과 전신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요양병원 측의 처방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이 호전됐다가 고열과 혈압 저하 등 다시 상태가 나빠져 어제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이송된 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10시 숨졌습니다. A씨를 치료한 병원 측은 접종 후 48시간이 지났고 발열과 폐혈증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폐혈증과 폐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백신 접종 뒤 사망 사례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였던 50대 남성 B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11시간 뒤 B씨는 가슴 통증과 메스꺼움, 호흡곤란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오전 7시 15분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뇌졸중과 심장질환, 파킨슨병, 치매, 당뇨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본하고 경기도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 와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과 백신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하루 사이 53건 늘어 모두 2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만성질환자들 접종도 계속 권고한다면서도 장기 입원 환자들은 접종 전과 후에 몸 상태를 잘 살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사망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같은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은 사람들의 이상 반응은 없는지 등이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매일 지자체에서 이상 반응 현황을 보고받는데 사망 사례가 생기기까지 중증 이상 반응 신고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접종 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등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양 의심 사례도 3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상태가 나아져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은 관찰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 확인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기저질환자들에게도 여전히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은 연세가 많으신 편이고 다수의 기저질환자가 있으신 분은 그만큼 면역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신을 꼭 맞으셔서 예방 효과를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등에서 접종할 때 의식 상태가 안 좋거나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등 의학적 사유가 있으면 접종을 일시적으로 제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자들에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 3일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고 만성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는지 잘 주의 관찰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앞서 1,700만 명이 접종받은 영국에서는 사망 사례가 400여 건, 프랑스 171건, 독일에서도 113건이 보고됐는데 모두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때 사망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죠. 이 사망 사례 110건을 조사했더니 모두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독감 예방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는 총 110건입니다. 예년에 2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시 일부 백신의 상온 노출과 백색 입자 등의 논란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이상 반응 신고 사례도 급증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망 110건 모두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다 백신과의 관계성이 그렇게 정확히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백신과 사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각 사례별로 역학조사와 부검 결과, 의무 기록 등을 검토했고 전문가들과 20차례 회의를 개최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모든 사망자에게서 사망 당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었습니다. 또 심뇌혈관계 질환이나 당뇨, 만성 간질환, 만성 심부전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8건에 대해 시행된 부검에서도 대동맥박리, 급성 심근경색증 등 명백한 다른 사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사망자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짜에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 중에서도 중증 이상 반응 사례가 나오지 않아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신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5세 이상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독감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접종을 맞은 사람들보다 최대 8.5배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2009년 이후 독감 예방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사망 원인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추측하거나 과장하는 보도는 이 백신에 대한 혼란과 불안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KBS는 이 문제 의학적으로 밝혀진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도하고자 합니다.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의 공식 확인 여부와 전문가의 의견, 연구 결과 등을 신중히 취재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컸던 분야, 바로 사람들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서비스업 분야인데요.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비대면 전환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수도 살리고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의 체질을 바꿔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수현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커피를 주문하자 곧바로 로봇이 움직입니다. 손님에게 건네주는 것까지 모두 로봇의 목. 주문하신 음료가 도착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운영되는 이 카페는 코로나19에도 살아남아 올해 지점 10곳을 더 열었습니다. 손님과 직원들 간에 맞춰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커피숍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한 서비스 업종의 비대면 전환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영세 상점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곳에 최대 500만 원씩 10만 곳을 지원해 스마트 상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음식 숙박업은 추가 지원합니다. 내후년까지 무인 주문기 20만 대를 보급하고 도심과 농어촌 지역 공유 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안정되면 이런 시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해 외식과 숙박 쿠폰 등 모두 5천억 원어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단기 처방 외에 장기적으로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7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직이나 전직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감소 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훈련 등 전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업의 체질 자체를 바꿔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기업의 채용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올해도 조만간 수십만 명의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청년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청년층입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이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을 정도인데요. 취업 준비 기간도 6달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버팀목이 돼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나온 청년 고용 대책의 내용과 과제를 양예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둔 29살 이정재 씨.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들이나 규모적으로도 많이 줄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취준생 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업이 힘들다 보니 미래를 설계하기도 어렵습니다. 언제 취업을 해서 언제 내 집 마련은 언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은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 대책의 핵심은 지원 규모 확대입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빅데이터 등 디지털 일자리를 11만 개로 대폭 늘리고 채용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가운데 2만 명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됩니다. 2만여 개의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가운데 4천여 개를 이달 안에 배정하고 청년 직접 일자리 2만 8천 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 청년 특례도 5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단기 일자리 확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노력.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5조 9천억 원. 청년 10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지만 안정적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도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부패가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퇴냐, 정계 진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계 이후 2달여 만에 첫 공개 일정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진의 지지자들까지 모여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펼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부정부패를 효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중수청이 들어서 검찰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수사 기소가 분리돼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검사장 회의 등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엔 내부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윤 총장은 사퇴나 정계 진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정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 검사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선 언론 인터뷰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했다고 인터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 수사청 등 전문 수사기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하겠다면서도 수사 기소 분리는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면서 윤 총장 옹호에 나섰고 반면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은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추윤 갈등의 국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공개 대응하지 않았던 민주당 지도부.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해야 했었다라며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총장 언행이 요란스러워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수사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은 차분히 진행하겠다는 게 당의 기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습니다. 정 총리는 SNS에 자중해야 한다. 검찰만이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총리로서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시는 걸 보면 정치인 같아요. 국회하고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윤 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자 윤 총장을 쫓아내려 했고 아예 검찰을 없애려고 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정 총리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게 그렇게 거북하냐며 국민의힘이 중수청 강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어제 오늘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발언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질의에 윤 총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 분야의 별도 수사청을 만들자 이후 검찰은 기소 위주의 역할만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 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고.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모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비판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의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겠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참모진이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KBS가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의혹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연구관이 재소자 증인들을 위증죄로 기소하고 이 위증을 시킨 검찰 공무원들을 수사하려 하자 대검이 어제 주인 검사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는 게 임 연구관의 설명입니다. 반면에 대검은 애초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 연구관은 주인 검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직무 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주체를 놓고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김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2달 뒤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찰부 소속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답서를 주고받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증을 시킨 것으로 지목된 검사에게도 서면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은 못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최근까지도 임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법무부는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이 감찰 3과장을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로 지정하면서 임 연구관은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 2명은 각각 2011년 3월 7일과 3월 23일에 법정에 섰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을 한 경우 적용되는 모해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각각 공소시효를 3일과 19일 남겨뒀습니다.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새로 주임검사를 지정한 만큼 위증 의혹은 물론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 모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수사와 감찰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최대 90cm에 이르는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한 강원 영동 지역에선 눈이 그친 뒤 주민들이 제설과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헬기를 타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 전체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축사 지붕이 무너져 뼈대가 드러났고 나무도 기둥째 뽑혀 쓰러졌습니다. 인근 마을도 마찬가지. 눈이 쌓인 비닐하우스는 힘없이 움푹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통행이 차단된 미시령 옛길, 미처 모르고 접근한 운전자들이 이리저리 핸들을 움직여가며 차를 돌립니다. 겨우 양방향 한 차선만 모습을 드러낸 도로. 제설 차량 2대가 남은 눈을 분주히 치우며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은 어느 정도 완료됐지만 아직 산간마을 등에 쌓인 눈은 치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 앞에 사람 키만큼 눈이 쌓여 좀처럼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마을 입구에만 겨우 들어온 굴착기가 길을 내고 있습니다. 황태덕장이 모여있는 마을에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삽을 들고 나선 주민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쌓인 눈을 치웁니다. 군부대에선 군인들이 한 줄로 늘어서 한창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눈 때문에 구슬땀을 흘리는 주민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강원 영동 지역에 또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인천의 한 주택에서 어제 8살 난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 곳곳엔 상처와 멍자국이 있었는데 경찰은 20대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주택가. 어제 저녁 이곳에 사는 8살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머리와 다리, 얼굴 등에 상처와 멍이 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응급실 도착 3분 만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마랑 다리 쪽에 멍이 있는 상태였고 턱 쪽에 열상이 있었다고, 심정지 상태였고 손가락 끝 쪽에 강직 현상이 살짝 보였다고.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양의 엄마인 28살 B씨와 계부 27살 C씨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고 있는 A양의 오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학대 의심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코로나19와 현장 학습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단 하루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인 어제도 A양의 오빠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가정학습이나 체험학습을 내고서 등교를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교 수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가정 방문을 간다고 연락도 하고 부모님이 뭐 집이 지금 비었다, 여기에 뭐 집이 없다 뭐 이러면서 회피를 했다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정인이를 입양한 가정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세 번째 재판에서도 관련 증언들이 나왔는데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A씨는 위층에서 평소 못 듣던 소리가 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무거운 아령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가 4차례에서 5차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닌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층에 올라가 봤더니 양모 장 씨가 문을 살짝 연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방임과 학대 정황에 대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웃 주민 B씨는 장 씨가 정인이를 몇 시간 동안 차에 방치하면서도 휴대전화로 상황을 보고 있어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인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던 장 씨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B씨가 본 정인이는 장 씨의 말과 달리 밥을 잘 먹었고 오히려 장 씨가 고기 반찬을 먹이라는 말을 듣고도 간이 세다며 맨밥에 상추만 먹였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선 장 씨가 사이코패스에 가까워 내재된 공격성이 꽤 크다는 심리 분석 결과와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적이 없다는 장 씨 응답이 거짓이라는 생체 반응 분석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장 씨 측은 학대는 있었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시민들은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 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뒤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4차 공판에는 살인죄 적용에 근거가 된 정인 양의 사망 원인 감정서를 작성한 법의학자 등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을 실으려던 국제학술지가 출간을 연기했습니다. 이 법경제학 국제리뷰 측은 이 논문과 관련해 학계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램지어 교수의 반론을 이달 말까지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이번 달 나올 예정이던 3월호 학술지의 인쇄본 출간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 학술지 출간을 연기하는 건 학계에선 아주 이례적인데 이 램지어 교수에게 4주 이상 긴 소명 시간을 준 건 그만큼 논문에 문제가 많다는 걸 학술지가 인정한 거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는 취지의 기고문이 최근 미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국내 사립대학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 2명입니다. 특히 이 중에 한 명은 예전부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고 이 학생들은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에 실린 글입니다.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을 편 마크 램지어 교수를 언급하며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위안부 여성의 납치설을 반박하는 소수의 학자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고도 썼습니다. 이 글은 한양대와 연세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 2명이 함께 기고했습니다. 특히 기고자 중 한 명인 조세비 한양대 교수는 과거에도 수업 중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Currently, we lack, supporting evidence of testimonies from other comfort women. We also lack physical evidence, such as bones, skeletons. 이 교수는 수업 중 발언과 문제의 기고글 모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철학이라도 classroom should be a safe space for students to deeply, freely, and respectfully discuss important topics. 학생들은 이 교수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2016년부터 학교 측에 조치를 요구해왔지만 한양대는 올해 초 이 교수의 재임용을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재임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엉터리 논문을 옹호하는 글이 외교지에 실리고 또 이를 누군가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역사를 왜곡하는 논리로 사용할 것입니다. 한양대 측은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얀마 군정이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허용한 가운데 오늘도 총격에 숨진 시민들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군정은 강력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계속해서 유혈진압의 참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군인들이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에 소총으로 마구 폭행합니다. 체포한 시민을 발로 차고 곤봉으로 때리고 또 때립니다. 2명의 경찰이 쓰러진 시민을 들 것도 없이 끌고 갑니다. 이 시민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총구는 길을 가는 평범한 시민은 물론 시위 현장에 의료진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만달레이에서 시위에 앞장섰던 19살의 이 여성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오후에는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만약 시위 현장에서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유서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 하루 만달레이에서 2명, 또 북서부 몽유화 지역에서 4명 등 최소 8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최루탄과 실탄 사격이 난무하는 거리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혈액형, 비상연락처를 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도시 미치나의 시위 현장, 한 천주교 수녀가 진압경찰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들고 비폭력을 호소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SNS에 이 같은 시위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기자와 시민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습니다. 첨단 추적 장치를 이용해 영상을 올린 시민과 영상을 유통한 휴대폰들을 추적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네,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며칠 전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이 미얀마 시위 현장에서도 세 손가락을 펼치는 시민들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리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또 호송차에 압송되면서도 세 손가락을 펴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 손가락 경례, 독재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담은 한 영화에 나온 장면입니다. 이 불법적 권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의지를 뜻합니다. 이 영화 속 모습처럼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하는 나라들 시민들 역시 곳곳에서 연대의 손가락을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미얀마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최대 도시 양곤 시내에는 시민을 겨냥한 저격수까지 등장했다는데요. 이 시위에 참여한 미얀마인이 현지 상황 전해왔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루탄 연기가 양곤 시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군인들이나 이제 경찰들이 아침 7시부터 계속 양곤 곳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고 시위를 못하게끔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곤의 외곽 지역에서 시위대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 대학가 등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지는데 1988년 민주화 운동 때도 시위가 벌어졌던 대학가, 흘레단의 희생이 가장 큽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2차 시위 때 이 시민도 흘레단에 있었습니다. 7시 45분 그렇게 총 쏘는 소리가 계속 들어 그때쯤에는 아마 고문탄으로만 쏘는데 한 10시쯤이 되니까 좀 더 폭력적으로 경찰이나 군인이 강경 진압을 했었습니다. 이날 양곤에서도 첫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제 앞에서 손을 맞았고 쓰러지는 모습도 제가 앞에서 봤습니다. 빨리 그 주변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숨었는데 통해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피가 많이 퍼져놓고 양곤 시내엔 저격수도 등장했습니다. 저격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전장터도 아닌데 또 양곤에서 어제부터 저희가 처음으로 보는데 며칠 전부터는 다른 만델레이, 깔레이 이런 도시에서 미리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미나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 사진을 바닥에 붙이는 장면도 보입니다. 군인들이 상관의 얼굴을 밟지 못하지는 않을까란 절박한 심정에 붙였다고 합니다. 이 시민은 마지막으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군부 정권으로 계속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죽어가고 있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 많이 관심이 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 교육을 돌아보는 연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KBS 취재팀이 지난 수십 년간의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기후 변화를 서술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북극곰 사진입니다. 물론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사진이 기후 위기를 나와 무관한 먼 나라 얘기로 느끼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역대 가장 긴 장마에서도 체감했듯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자문단과 함께 교과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0년간 교과서의 변화를 보기 위해 한국교과서 연구재단을 찾았습니다. 이곳 교과서 정보관에는 국내에서 발행된 교과서들이 보관이 돼 있는데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후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1990년대 고등학교 공통사회.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 빙하가 녹아내려 세계 여러 나라가 물에 잠기고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중학교 사회 과목도 온실효과와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아직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000년대 들어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지만 교과서의 변화는 더딥니다.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 즉 IPCC를 처음 소개했지만 정작 내용은 10년도 넘은 겁니다.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속도와 교육과정 개정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릴 뿐더러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2010년대에야 온난화로 위기에 처한 나라들과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교과서에서 바뀌지 않은 것,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상징이 북극곰이란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이 아니야. 기후변화는 북극에 있는 곰들의 문제야라는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잘못된 개념을, 절박함을 희화시켜버리는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근본적 해결책보단 개인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 과목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개인의 실천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도 낮춰라, 종이 아껴 써라,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학생들의 개인 실천에만 맞춰져 있는데, 2년 전 세계과학자연합이 발표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행동 지침을 보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채식 정도뿐이고 대부분 국가 정책이나 생산과 소비 구조 등 경제 전반을 바꿔야 하는 일들입니다. 학교를 리빙 랩처럼 실험실처럼 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정말 스스로 줄이고 바꾸고 태민감성, 기후시민성은 근데 이론으로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실천을 통해서 체화돼야 되는 거죠. 교과서는 지난 30년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비율이 0.03에서 0.04%, 즉 400ppm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수치의 변화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증가로 불안해진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생존을 위한 구체적 대응을 가르치는 데는 침묵해왔습니다. 당장 내년에 바뀌는 국가 교육과정엔 기후위기 실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안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항상 고마운 분들이죠. 소방관들의 활약이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럭에서 폭발 직전에 화물을 내려 사고를 막고 또 불을 끄다 화상을 입는 등 소방관들의 침착한 대응과 희생 정신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공원에 주차된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알루미늄 분말 폐기물이 적재함 바닥의 물과 반응해 온도가 80도까지 오른 겁니다. 화학 반응 때문에 물을 뿌릴 수도 없는 폭발 화재 직전의 긴박한 상황. 주변에는 주차 차량과 캠핑,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박홍규 소방위는 창문을 깨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 4시간에 걸쳐 열을 식히며 조금씩 화물을 내린 끝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수성 물질로서 저희들이 물을 이용을 해서 불을 끌 수가 없는 그런 물질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그 차량이 화재로 크게 번지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재 공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목재 창고 2동과 폐기물, 전자설비, 건축자재 공장에 둘러싸여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컸습니다. 8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이 벌어진 사이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던 김해 동부소방서 김무성 소방위가 화염에 휩싸여 다쳤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는 희생이 더해져 불길 확산 없이 불은 꺼졌습니다. 바지가 확 덮치는 바람에 좀 덩어리 고속도로 터널 안 화물차에서 난 불도 출근길 현장을 지나던 양산소방서 이중현 소방사가 차에서 내려 급히 불을 꺼 피해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희생이 더 클 수 있었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